이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장이 원래도 상당한 거대 시장인데 앞으로 더 거대해지는 초거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룩필드가 무려 이 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다라고 굉장히 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나이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이 돈을 딴 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어, 3조 3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오탄줄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연평균 30% 성장할 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이제 리틀 버핏입니다. 빌 에크먼이죠. 네. 빌 에크먼도 유명하죠. 대단한 구루입니다. 운용 자산 어마어마하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대표적으로는 음, 이제 제가 항상 빌 에크먼 나올 때마다 완벽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재산 보시면 재산 10조고 얼굴도 잘 생겼잖아요. 네, 배우같이 생기고 맞아요. 와이프도 엄청난 미인이고, 그리고 음, 학벌도 하버드, 음, 재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비레커먼 특징이 좀 멀티플레이어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레커먼 하면 행동주의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행동주의 투자도 잘 맞아요. 많이 했지만 또 가치 투자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또 가치 투자 방식을 음, 많이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 베팅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 또 공매도로도 유명했죠. 그래서 여러 맞아요. 가지 잡식성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음,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레크먼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루들이 두 가지 큰 그룹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서 오래 열심히 근무해서 독립을 해서 구루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로 음, 출발을 해가지고 구루가 되는 거장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비레커먼은 후자입니다. 기관 어, 근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현재 퍼싱 스퀘어도 운용 자산이 20조 원이 넘는데 개인 투자자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도 한 6개인가 8개밖에 없죠. 이 20조 원을 굴리면서. 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기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틀이랑 관계 없이 운영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는 그래도 되잖아. 뭔 상관이야. 뭐 지수 대비 성과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예, 종목 집중 투자해도 되고. 예, 그렇죠. 네. 그럼 우선 비레크먼은 지난 4분기에 가장 많이 사고 음, 팔았나 보면은, 역시 크게 많이 매수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나이키와 브룩필드가 눈에 띕니다. 시폴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음, 회사는 이 비레크먼이 대주주로 있는, 제가 알기로는 회장직까지 연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워드유즈 음,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에서 따로 만든 이런 엔터테인먼트 전용 부동산 개발사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분사를 음,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지분을 취득하면서 좀 생긴 거고,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한 거는 나이키와 브룩필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왜 매수했나 알아보면은, 우선 브룩필드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게 음, 보니까 창업을 1899년인가 1901년인가 했더라고요. 이 당시 음, 우리나라 이제 고종 제가 재임하던 그 시기에 창업을 한 회사인데, 아, 이런 자산운용사를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브룩필드 하면은 인프라 어, 투자의 대가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어, 이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장이 원래도 상당한 거대 시장인데 앞으로 더 거대해지는 초거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네. 그래프는 이 블랙락의 데이터인데, 이 주황색 꺾은선 그래프는 이 실제로 2040년까지 집행될 인프라 투자 액수고, 이 노란색은 음, 필요한 인프라 투자 액수입니다. 아, 근데 이게 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더 그러네요. 감안을 해야 될 게, 이게 챗GPT가 나오기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음, 수요는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들어가면은 더 어마어마해지겠죠. 비레크먼은 이런 앞서 AI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수요 외에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들이 교체 주기에 와 있대요. 새로 깔아야 되는 교체 주기에 와 있고,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수요가 이제 막 폭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안 거치고 3차 산업으로 바로 건너뛰었잖아요. 이게 제조업 기반이 맞아요. 약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 있어서 인도의 또 인프라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다 보니까 에너지 급원을 바꾸기 때문에 또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도 다시 다 깔아야 되고, 그리고 탈세계화 때문에 또 리쇼어링, 음, 니어쇼어링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옮겨지는 생산 시설에 따른 인프라도 다시 깔아야 된다. 아, 여러 가지 수요가 엄청나게 겹쳤고, 그리고 이 레리 핑크 역시도 이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레리 핑크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각국 정상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 정상들이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근데 이거는 정부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민간 음, 쪽으로 다 좀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민간 쪽에서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인프라 투자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브루필드는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블랙스톤인가요? 그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 네. 회사죠. 이 회사의 CEO가 한 2분기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서부 개척 시대였다면 그때 느낌일 것 같다. 막 음, 장난 아니다. 지금 땅 찾으러 다니려고 사람들이 어디 땅 보러 다니는 거는 데이터 센터 지을 땅 없나 이러면서 그런 정도의 이제 호황이라고 하던데 아까 보여주신 그림이 정말 그 부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유망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다. 비례커머 같은 음, 경우는 앞으로 브룩필드가 무려 이 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다라고 굉장히 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네, 포워드 PER로는 한 15배 수준이래요. 근데 이게 경쟁 네, 기업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경영진들이랑도 컨택을 해보니까 이 브룩필드 회사 내부에서도 좀 우리가 밸류업을 해야 된다. 우리 멀티플 너무 음, 낮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자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이 촉매라고 하잖아요.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이 딱 뭔가 하나 터지면은 이제 주가가 방 뜨는. 그래서 그 촉매만 음, 터지면은 훨씬 더 많이 음. 오를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피레크만이 또 그 촉매를 만들겠죠. 자기가 네. 이제 행동주의처럼 내가 샀어 얘들아 이러면서 그 어쩌면 방송만 오늘 나오고. 어쩌면 오늘 영상이 또 캐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이 영상 때문에 막 주가가 오르고, 네. 네, 두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같은 네네. 경우는 4분기 아까 봤었을 때 4분기 설틴F에서는 매수를 했다고 나왔는데 최근 주주 서한을 보니까 콜옵션으로 다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이키를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나이키의 부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소매 맞죠. 업체들이랑 다 절연을 해버리고 나이키가 직접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리고 음, 나이키 옷이라든지 가방 같은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유통망 관리가 안 돼서 막 여기저기 다 팔려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음, 또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그 예전에는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들이 무슨 신발 신었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다 나이키 음, 신었대요. 거의 9대 1로 나이키를 음, 신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이제 도쿄올림픽이나 이게 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날 오히려 지금은 이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나이키 말고 다른 신발 신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 어,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이키 주가가 거의 한 2년 동안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음, 브레이커먼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이 문제를 깨닫고 최근 CEO도 새로 취임하고 경영 방침도 다시 소매업체와의 관계를 살리고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정리하고 다시 기술력 발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는 나이키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음, 음, 콜옵션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빨리빨리 이 실적이 안 난다. 그래서 나는 음, 지금 이 나이키에 묶어둔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기엔 좀 아깝다. 딴 데 투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옵션은 음. 어차피 이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콜옵션을 사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나이키 사서 이제 그 물려가지고 엑시트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나이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이 돈을 딴 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최근 발표를 보면 이제 썰틴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아, 3조 3천억 정도를 우버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나이키를 빼고 여기다 네. 투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버에 대해서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음, 앞으로 우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냐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우버의 에비타와 앞으로 에비타 성장률을 본 건데 이게 오탄줄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연평균 30% 성장할 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다가, 네. 비레크먼은 EPS도 연평균 한 30% 정도 향후 몇 년간 성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니 뭐 음, 우버가 한두 해 된 기업도 아니고 갑자기 왜 맞아요. 이렇게 좋게 보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우선 우버에 대해서 우버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굉장히 크게 평가했습니다. 우버가 월간 활성화 고객 수가 1억 7천만 명이래요. 와, 그리고 우버에 등록된 이 택시 운전 기사분들만 800만 명 정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객이 엄청 많으니까
그 코를 잡으려고 이 드라이버들이 더 들어오고 드라이버들이 더 음, 늘어나니까 다시 이 고객들도 코를 잡기 쉬워져서 더 우버를 많이 쓰는 이런 선순환 효과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우버 고객들이 점점 우버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더라. 한마디로 플랫폼에 더 음,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하면은 음, 이 빈 도화지에 처음부터 다 그래야 되잖아요. 뭐 이것도 해봐서 맞아요. 시행착오도 겪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택시 산업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근데 이 거대한 산업이 비효율적이다. 우버처럼 이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나는 이 우버는 이런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시장에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네. 성공률이 높게 보장된 사업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변동비 하면 이제 매출에 따라서 변동한 비용은 변동비고 고정된 비용은 이제 고정비라고 부르는데 이 우버가 같은 기간 동안 직원이 3%늘 때 예약 건수는 20% 증가했대요. 그만큼 이제 어, 고정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우버가 이 고정비 높은 사업에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이고 우버는 이제 승객과 이 운전수를 연결시켜주는 이 두 가지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양면 시장인데 근데 양면 시장에서 뛰는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게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수익이 크게 안 느는데 어느 음, 순간부터 임계점을 뚫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레코먼 같은 음, 경우는 아마 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았나. 그래서 우버도 보면 최근 몇 분기, 몇 년 동안 이제 이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레커먼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고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비용이 절감되면서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우버가 좋지가 어, 않았죠. 근데 정말 음, 재밌는 게 이 그래프는 이제 주황색이 PER이고 네네네. 파란색이 EPS입니다만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EPS는 올라가는데 PER은 주가가 하락해서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엄청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주가라는 것이 과연 실적의 함수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실적이 올라가지만 PER이 계속 빠져가지고 주가도 빠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돈을 잘 벌지만 주가를 이렇게 빠뜨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우버의 음. 주가가 최근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이 우버에 굉장히 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가 자율주행이라는 디스럽션, 이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우버가 어떻게 보면은 디슬럽트한 이노베이션의 그 주체자였거든요. 그동안에 택시 기사들을 다 이게 하면서 새로운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또 다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쵸. 파괴적 혁신도 언제든지 그 파괴적 혁신의 주체가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파괴적 혁신하고 있는데 옆에 또 파괴되고 있어. 막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아니야. 우버는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아니야. 자율주행 음, 업체들이 우버를 넘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아, 이 앞서 말한 우버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엄청난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그 저, 자율주행 업체가 우버를 대체하려면은 이 정도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월간 활성화 유저 수가 1억 7천만 명인 이런 거대한 어, 네트워크를 어떻게 대체하냐. 그리고 우버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기사와 승객을 매치해주는 알고리즘도 나날이 더 정교해지고 있고 네. 운임비를 책정하는 알고리즘도 나날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회자를 이미 구축해놨고 음, 그리고 우버의 이제 예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은 50%는 해외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우버를 음, 잡아뜨리려면은 이 자율주행 업체들이 우버의 해외 시장도 야금야금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비레크먼이 봤을 때는 해외에서는 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음, 우선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택시는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율주행 차들을 투입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투자 비용을 운임비가 낮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상당히 장기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유럽 음,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해외 네. 쪽은 이 자율주행 차들이 침투하기가 좀 힘들고, 그럼 미국은 쉽냐? 미국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비레커먼도 인정합니다. 인간보다 자율주행이 이 AI가 운전 더 잘한다. 자율주행차가 운전 더 잘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정서상, 국민 정서상으로는 사람보다 이 AI가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해서 그걸 맡기고 안전하게 자율주행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하게 운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 점수 80점이고
이 자율주행차가 90점이라고 해서 그럼 뭐 사람보다 더 잘하네 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얘는 완벽하게 100점이어야 된다. 100점이 음, 아니면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100점까지 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 음. 내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바로 상용화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버에는 우버 이츠도 있잖아요. 배달대행 서비스. 우버 네네. 이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배달 기사가 픽업하라고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볼브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종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버한테 자율주행 업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좋은 협력 업체다. 그래서 우버도 지금 한 음, 14곳인가 그 자율주행 업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네. 택시가 도입이 돼서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은 그것 때문에 우버가 더 혜택을 받으면 받지 자율주행 업체 때문에 우버가 대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어, 뭐 저도 그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우버는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 회사 테슬라처럼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버는 우버 나름대로 고객을 관리하거나 운임을 싸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해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프랑스에서 우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